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의 이동식 촘촘망 더블랙이 새로 나왔대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이동식 촘촘망 더 블랙. 떼었다 붙였다 청소도 간편. 이사 갈 때 떼어갈 수도 있으니까.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탐라오렌지에서 여름철 감귤을 소개합니다. 황금향. 여름에 감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직접 드셔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최고입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27-3917 010-2827-3917 김진애 박사님, 여자의 독서 책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한마디로 여자의 피를 끓게 하는 책? 읽으면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좀 지레 겁을 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더 멋지게 실수하고 더 근사하게 자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그게 되죠? 여자의 자존감을 깨우는 책 읽기. 여자의 독서. 다산북스. 김어준의 뉴스 공장. 핫해. 예. 등장하시면 저희 문자창이 핫해지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염색하신다고 한 거는 주변에서 말립니까? 아니면 하라고 합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한쪽 의견은 좀 뭐 지지율이 오른다든지 네. 그런 걸 이제 걸어라. 기념하는 걸로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지지율 얼마가 되면 나는 하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반대되는 의견은 그걸 해서 지지율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참 무의미한 논란이네요. 그래서 제가 염색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역풍 맞을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러면 퍼센티지를 걸어보세요. 일단 11%.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맥시멈이 10%까지 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안 하시겠다. 1%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으로 11%를 말씀하십니까? 어디든. 네. 저희가 그럼 돈 주고 어디 하나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색 공약은 당분간 실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고. 지난주에 이제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후보였었죠. 예, 당대표 후보가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51%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재기의 기회가 될까요? 안 대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자기가 출마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국민의당 없어진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의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천정배 후보 빼고 심지어 정동영 후보까지도 뭐 바른정당 연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서 어쨌든 국민의당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쏠리는 건 막은 건 성공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보겠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군이 하나 는 거는 상당히 뭐 고무되는 일이고요.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지방선거에 승부를 건 거죠. 그런 거겠죠. 네, 지방선거의 성과를 못 내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각오를 해야죠. 본인이 직접 나가든지 나가는 걸 포함해서. 네,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부산시장은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네. 제 생각에는 안이 부산 나가고 박지원 대표가 뭐 전남지사 나가고 뭐 이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시장은 뭐 우리가 나가고.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선 대표가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습니까? 본인은 거부하죠. 거부하는데 한 번 정말 거부입니까? 아니면 유승민 그런 점에서 완고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거부하면 실제 본인이 거부.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뭐 한 번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보여야 된다. 헌신을 하면 그 당선은 안 될 거란 얘기잖아요. 뭐 떨어질 각오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낼 때 서로 좀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공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 지금은 겁니까? 그 전제는 아니고 만약에 안철수가 부산시장 넣으면 국민의당 후보 못 낸다. 의미 있는 후보 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안 나와도 의미 있는 후보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철수 본인이 이제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해볼 만하다.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국민의당하고 연대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는데 일단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대선 때 연대 한번 해봤잖아요. 연대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대를 시도해서 성공할 수 없는 연대를 하면 오히려 후유증이 더 커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연대는 정치개혁 연대를 한번 추진해 보자. 정치개혁 연대.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지방선거.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의 긍정적 이미지도 있어요. 뭐 돌파하고 본인이 국민의당을 만들어내고 이건 큰 성과인데 다른 한편은 좀 홍준표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측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이번에 출마한 것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물론 출마한 다음에 과반수를 넘긴 것도 사실 제 예측을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간신히 남았어요. 51%. 그렇죠. 근데 1차전에서 못 넘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의원님의 전망을 이렇게 맞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안 대표의 예측 불가 이것이 어떤 연대를 하는데 큰 지금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안 대표가 이제 정치적 구력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단련되고 있다. 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고. 근데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연대도 하고 그럴 걸 바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가도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것이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한 분 빼고 그 한 분은 또 안철수 계가 아니라고 지금 박선호 의원은 알려진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예요. 한 분을 빼고 원외라는 건 게다가 원외를 넘어서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철수 대표 한 분밖에 없고 초선. 나머지는 초선도 경험하면 보지 않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지망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 4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이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고 국회를 겪어보지 보지도 않았고 국회의원이 대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줄 것인가. 한국당도 좀 비슷하죠. 한국당도 최고위원 누군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원내 중에. 네.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을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력인데 한국당 대표 최고위원 체제랑 거기는 이제 대표 따로 선거하잖아요. 대표 따로 선거하고 최고위원 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왕적 대표제예요. 한국당과 지금 국민의당 그래요. 대표한테 권한이 많이 있는. 그렇죠. 우리 당은 사실 최고위원을 같이 해서 이제 수평형 지도체제. 본인이 그래서 넘버 2가 된.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비슷한데 지금 문제는 이제 홍준표, 안철수 개인만 잘하면 당이 살아요. 그 당 대표가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면 뭐 의원들은 다 해피하는 것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당은 홍 대표 체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평가들이.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안 대표가 한 달 뒤, 한 2달 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홍 대표.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홍 대표 따라가기 좀 냄새가 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첫 일성이 선명야당, 똑같은 강성야당, 선명야당. 근데 지금 안보 위기이기 때문에 그 정치권이 좀 단합,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안보 위기에 국민이 단합해야 되고 정치권이 단합해서 국민을 좀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제 견제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뭐 한 7대3 이제 같이 단합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안보 위기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이 다 원외로 국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마이너한 거다. 근데 이제 마이너하다. 안 대표가 잘못하는데 견제하는 사람이 없는 지금 이제 한국당이 딱 그래요. 한국당이 보면 그 극으로 나가면 내부에서 별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친박 청산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친박 최고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견제해야 될 때 못하고 안 해야 될 때 견제하고 하는 게 지금 한국당 마이너 최고위원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안 대표 체제 하에서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목소리라도 내주면 견제할 때 해주면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안 대표 개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고위원 중에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도 대선 후보를 해본 사람도 안철수 대표께서 안철수 대표 혼자면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의원 지망생과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의 격차는 사실 정가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실제 국회의원 지망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가지는 뭐랄까요? 하대?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뭘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부를 과연 그 국민의당의 그 구력이 높은 정치인들이 잘 따라주겠는가? 근데 뭐 국회의원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치력, 중앙 정치에서 역할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뭐 대부분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만 잘하면 국민의당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유형을 해보고. 연대 얘기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공동연구 모임이라고 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의 이제 소위 비박계 일부 그리고 바른정당이 또 일부 혹은 전체 그리고 국민의당도 일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중도 새로운 신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김무성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그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건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빅픽처가 우리 바른정당 중심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리고 친박 친홍을 배제한 그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그나마 좀 합리적인 분들 이런 빅픽처인데 지방선거 전까지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런 구도를 이렇게 통합은 안 되더라도 구도를 만들어서 야 3당이 단일한 후보를 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제가 김무성 대표랑 이 문제 사실 조율을 합니다.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당 이제 김무성 대표도 좀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다가 이제 원기를 회복하고 먼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 좀 그려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 이제 한국당 내에서 연대 파트너가 홍 대표 통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진석 대표도 본인이 원내대표를 해봤고 또 본인이 대표 나갈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홍 대표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이제 동의를 했던 건
간접적으로 홍 대표 체제 흔드는 효과도 있고 예.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진석 대표나 김무성 대표, 홍 대표는 보고하지 않거든요. 예. 않고 또 기본적인 취지는 홍 대표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아무리 길어봐야 지방선거고 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 대안 없는 한국당 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방선거 전도될 수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후에는 확실하고 예. 그런 한국당의 혼란기에 우리 바른정당 주도로 중도 보수 전체를 재편하는 예. 그런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해 놓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정당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절반 정도의 표심을 먹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대 뭐 국민당, 민주당 대 바른당, 민주당 대 한국당 후보로는 어려우니 민주당 대 국민 바른 한국당의 일부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거는 역사적 퇴행이고 그렇게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냐하면 본인만 안 하시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아니 김무성 대표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은 민주당은 경쟁 대상이지만 네. 한국당 지금 주류는 청산 대상이다. 한국당을 더 미워하시는군요. 청산 대상이다. 그래서 네. 정우택 대표가 뭐 야 3당 단일 후보 완전히 꿈 깨셔야 되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퇴행이다. 그래서 한국당하고는 완전히 저희들이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 전에 나온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홍준표는 바른정당 흔들게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한국당 흔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 흔들기 차원에서 김무성 대표는 나름의 역할을. 그 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양쪽이? 바른정당이 흔드는 것만 지금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당이 흔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서로 역사를 자꾸 흔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없진 않을까요? 한국당이 확실히 흔들어줘서 지금 이제 한두 명이라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목표는 한 명 빼내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무너뜨리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이 한 명이 나가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미 13명 철새 파동을 봤기 때문에 교섭단체도 무너지고 뭐 명분 없이 나가면 우리 당만 오히려 더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렇죠. 지난번처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내부 체제가 홍준표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명분을 주는 혁신을 내부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당장 그 혁신위원회 보세요. 혁신할 사람들이 그게 혁신위원회니까 수구위원회지. 일배위원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준표의 바른정당 흔들기 효과는 상당히 낮은 반면에 우리는 은근히 이야기하지만 내부 동료가 꽤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내부 동료가 꽤 될 거라는 거는 짐작입니까? 아니면 실제 내부 동료를 느낀 적이 있어요? 있죠. 그 대표적으로 만날 때마다 뭐 하태경 홍 때리기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이 뭐 적지 않단 말이죠. 그 안에서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죠. 홍 때리기를 잘하니까 홍준표 대표를 흔들어서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나와서 바른정당과 합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흔들어 놔야 된다. 체제가. 그러면 야 3당 단일 후보 이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야 3당 단일 후보는 역사적 퇴행이다. 오히려. 왜 역사적 퇴행입니까? 시대의 변화를 우리도 보는 거죠. 시대의 진보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정당 만든 것이고 그런데 청산해야 할 대상과 손을 잡는다? 예를 들어 87년 민주화 해놓고 전두환과 손을 잡는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바라보신다? 의원님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류가 그래요. 지도부 다수가 그렇고.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지도부 다수. 사실 경선 때 이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우리 내부에서 싸웠어요. 이미 싸웠어요.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우리 바른당이 우경화해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고 바른당이 중도로 가야 된다는 일부 흐름이 있었는데 이해운 대표랑 저랑 지지율 합치면 70%가 넘어요. 그 당내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바른당의 당심이고 민심이다 하는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다른 이야기인데
하태경 의원 코너를 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 저 양보합니다. 남자는 양보합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가 어떻게 이 코너에 고정으로 나오냐고 안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 그럼 오디션을 보겠다고. 예. 아니 오디션 안 보고 제가 다음 주부터 하차하겠습니다. 글쎄 그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야3당 단일 후보로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될 가능성도 낮지만 되어서도 안 된다. 아 그렇죠. 저는 만약에 그걸 추진하는 그걸 노선으로 추진하는 분이 당내에 있다면 저는 적극 맞서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네. 구체적으로 나오면 아직 뭐 가상의 그러면 때문에. 야3당 연대론이나 혹은 뭐 중도 통합 단일한 정당을 만들자 론이나 이런 거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없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없다. 합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대선 한참 남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다음 대선까지는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합니다. 다음 총선까지는요. 총선이 더 빠르잖아요. 총선까지, 그러니까 총선까지 1차적으로 네. 중도 혁신 대통합을 추진하고 그것은 선거연합이 아니라 노선 혁신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겁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 중장기적인 계획의 플랜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그것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노선에 있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우리가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 다른 건 별 차이 없어요. 네. 대북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학적 합당은 절대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대북 노선의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대북 노선에 있어서는. 근데 그렇죠. 새 당이 일정 정도 통합이 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우택 대표가 3당 단일화 네. 이야기한 건 상당히 엽기적이죠. 지금 정치적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는데 그럼 저희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나도 모르게 하태경 의원에게 점점 정이 든다. 귀여워서. 그 자녀한테서 온 글쎄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 번호 아시죠? 문자 한번 주세요. 물론 나머지는 남경필이 나왔다 하태경이 나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자장에서. 그러면 저희가 남경필 도지사를 한 번 정도 불러도 괜찮다는 얘기죠? 한 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왜냐하면 남 지사님 내년 선거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 예,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남 지사님이 또 우리 바른정당의 혁신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이고 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더 필요하고. 네, 참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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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벤지 벤지
빤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불친절한 AS. 원래는 저를 향한 악플에 AS를 하는 거였는데 요즘 악플이 없어가지고 심심하긴 합니다. 자, 관련형 전자담배가 잠시 네이버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칼폴라니 정태인 수장님이 다뤄서인 것 같은데 어제 BBK는 왜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도 1위를 하는 마당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할 때 저희가 몸에 좋다는 표현을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몸에 좋은 게 아니라 기존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로운 게 아닌가, 덜 해롭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알아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하태경 의원과 함께 KTX를 타신 분으로부터 문자가 왔네요. 하태경 의원 KTX 남의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났어요. 어제 오전에 식당에서 공장장을 봤는데 우리 아이 놀랄까봐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못했네요. 네, 잘 판단하셨고요. 지금 바로 쓸라 새벽 1시 12시 10분인데 뉴스공장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백인 여자애들이 나한테 욕해요. 네, 욕 계속 들으시고요. 아들이 논산훈련소 입대한 후에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안녕. 저희 남편이 지가 김어준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웃긴 문자가 많네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근데 어제는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이었고요. 어제 판결문이 공개된 것을 입수하고 분석을 하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참 이상하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판결문 보셨잖아요? 네. 몇 페이지나 됩니까? 272쪽이네요. 이야, 272쪽을 다 읽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분석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방송 전에 유죄 부분도 이상하고 무죄 부분도 이상하고 양형도 이상하다. 그 중에서 유죄가 이상한 부분은 형량이 너무 많다고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죄를 내린 부분과 양형이 이상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죠. 무죄된 부분에 뭐가 이상한 겁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무죄 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덩어리가 이제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부분이 뇌물에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거기 무죄 난 거기에 200억 되기 때문에 그게 유죄가 됐으면 아주 컸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데 덩어리로 보면 그게 큰데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떻든 그 부분은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액수가 많아도 최고 5년 징역 5년이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법정형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부분은 형량을 정하는 데 큰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죠. 대중한테 그렇죠.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아예 그냥 시체말로 표현하면 몇백억을 해먹었단 말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거기 무죄가 난 게 그게 무죄가 남으로써 원래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어야 될 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운이 돼버린 그 부분이 두 가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훨씬 크다. 그렇죠. 액수는 적어도. 왜냐하면 50억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그게 원래는 79억인가요? 그랬죠. 42억짜리가 있고 37억짜리가 있는데 37억짜리는 유죄가 나고 42억짜리가 무죄가 났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80억 가까이 되죠. 8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깎여서 50억 이하가 되는 바람에 10년 이상이 안 나왔다. 그래서 5년 이상이 되면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절반 깎아줄 수 있는 그것까지 감안하면 2년 6개월이 이제 최하한이 되니까 집행유예 요건이 가능해져 버린 거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기에 노림수가 있다고 보신 거죠? 사실 안 그랬으면 싶었는데 판결문을 사실 제가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2번밖에 못 봤어요. 2번밖에는 많이 본 거 아닙니까? 272페이지짜리를 그러니까 좀 더 좀 꼼꼼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첫째는 보다가 제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봐도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아, 판결문이 어렵게 그러니까 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좀 줄을 탑니다. 그래서 고심이 많았군요. 이게 뭐 사석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남사당 판결이다. 줄타기 판결이다. 아, 그렇게도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만든 유행시키지 말아야 되군요. 네. 남사당 판결이다.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어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 네. 판결문을 봐도 여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 네. 예. 제목은 국외재산 도피. 예.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국외재산 도피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난 부분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부분이 아니고 기소된 사실은 이제 허위로 예금 거래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허위 예금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논리는 그거였어요. 결국 이제 당초에 예금 거래 신고를 할 때는 A라는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거래는 B라는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원래 뭐 승마하는 선수들을 지원한 걸로 처음에 돈을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는 최순실한테 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제 현실하고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재판부 얘기는 이 예금 거래 신고가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실제 예금 거래가 있었던,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말이 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허위 예금 거래 신고니까 거래 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신고할 때 그 돈을 최순실한테 줄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냐.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판결이 나왔으니까 재판부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재판부 판단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최순실한테 당초에 그 당시에 예금 거래 신고할 때만 해도 이것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예, 그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가 없었던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판결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니까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게 소송법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추정을 받으니까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대고 증명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결문을 쓸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구조가 있으니까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런 걸 냈는데 이런 증거는 뭐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없고 이렇기 입증에 때문에 이르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 주장하는 게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끝나기는 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판결이 승복이 잘 안 되니까 승복도나 납득할 수 있는 걸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증거를 냈는데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그거에 의한 피고인 주장이 맞다. 더 설득력이 있더라. 이렇게 씁니다. 보통. 예. 그런데 이 판결에는 그 뒷부분이 없어요. 아하. 왜 안 썼을까가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쓰기로는 선수들 지원하기로 한다고 돈의 목적을 썼는데 실제 돈은 최순실이 착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이 처음에 그 목적을 쓸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이 착복할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은 뭐 있을 부분이 없어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판결문 자체로는 어쨌든 그 부분이 없다. 예, 적어도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원칙적이고 정도를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중요한 판단을 내렸냐 하면 계속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락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의심이 가죠. 이게 이거 무죄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무죄가 되면 형이 다운되니까. 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가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느냐 왜. 그렇죠. 같은 판사 출신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저는 판결 이런 식으로 안 썼거든요. 중간중간에 본인 자랑이 늦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팩트만. 그리고 직접 출연하시니까 예. 훨씬 더 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설명을 잘하십니다. 아니 그거는 공장장님께서 앞으로 훌륭하셔서 그런 거고요. 직접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네. 앞으로 직접 출연을 네. 근데 저 이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네. 와 이거 되게 힘든데 매일 이거 어떻게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방송이 재밌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놀랍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오늘 방송. 자,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갔다. 그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결국 설명이 없다. 예. 그래서 납득하지 않는다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그 부분이요. 네. 이게 사실 지금 유죄가 난 부분이 이제 승마지원 부분하고 영재스포츠센터 부분은 유죄가 났어요. 예. 그 다음에 무죄가 난 부분은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부분. 뭐 판결문 이 부분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긴데 상당히 열심히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는 1년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은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포괄적으로 승계 작업이라는 게 삼성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 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무죄 부분이 이상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근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도대체 무슨 청탁을 한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이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딴지나 태클을 한 거는. 그러니까 청탁을 할 때 뭘 해주세요라고 보통 하잖아요. 방해하지 말라는. 근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는 뭐냐면 방해하려고 하는 무슨 기미가 있었어야지 그런 청탁이 있었다는 게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좀 미흡해요. 도대체 이런 인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보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을 했었어요. 그 김상조 위원장이 법정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 대목은. 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묵시적인 청탁 이러면서 묵시적인 청탁이 되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고기 사달라고는 안 했지만 고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고기를 뺨에 붙이고 다닌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느낌을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졌을까? 이 부분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얘기가 없거든요. 묵시적 청탁이라고 써놓고 어떤 식의 묵시적 청탁인지 설명이 잘 없다. 예, 경로가 잘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뭐 삼성이 되게 이 승계 작업 관련해 가지고 TV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뭐 주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고요. 그래서 사실 전 TV를 별로 안 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광고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드라마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제 법정에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재판의 일반적인 원리고 기본 원칙이니까 과연 나왔을까 싶은 판결문에 하여튼 그 흔적이 안 보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 영재센터하고 그다음에 승마 지원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유 뭐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시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뭐 선처를 바라거나 뭐 이렇게 그냥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순실이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삼성도 알고 있었다 이런 논리예요. 맞죠? 거기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예. 근데 이걸 왜 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는
아닌 사유를 4개를 드는데 하나는 첫째로는 삼성만 특별히 더 봐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있었다. 그러면 다 뇌물이잖아요. 그게 맞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제 공장장님 말씀대로 다 뇌물이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그 기업마다 현안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일당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가 밝혀지고 그게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특검이 빨리 끝나는 바람에 안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에 이 무죄 부분의 사실 주범은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연장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3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빨리 나. 예. 다음 주 내일 또 나오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부분하고 이 영재 또 지원센터나 승마 지원 부분하고 일관되지가 못해요. 그게 논리가 거예요. 예, 논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둘 다 무죄거나 둘 다 유죄거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같은 시기에 준 돈인데 왜 이거는 뇌물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현안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미르재단 때는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가 왜 모르게 되지?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앞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는데 뒷부분을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뇌물의 의식이 없었다. 근데 앞에는 뇌물인데 뒤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돈을 줘야 될 필요를 느꼈는데 근데 나중에 준 돈은 뇌물이 아니다. 예. 뇌물이 아니다라기보다 인식이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 뇌물의 인식이 없었다. 예. 이상하죠. 백치인가요? 뭐 본인이 자백하셨죠. 자기는 잘 몰랐다고. 네, 어쨌든 예. 그렇다. 이상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없어 양형 부분만 이상한 부분.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1분 내에 충격을 표현해 주십시오.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유리한 요소 중에 하나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초범이라는 걸 어제 말씀하셨고. 예, 근데 그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재용 피고인 혼자서 이익을 독점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보통 이해할 때는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익을 나눴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이익은 뭘까? 그게 궁금했는데 재판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득은 그겁니다. 이 이득은 삼성전자에도 이득이다. 왜?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삼성전자도 이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재벌 구조가 공고화되는 게 삼성한테 이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네요. 우리는 납득이 안 가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이익은 이해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과 이재용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이재용한테도 이익이지만 삼성한테도 이익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이익의 향유 주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재벌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는 시각. 그러니까 그래서 재벌 친화적이고 재벌에 관대하다는 판결을 판결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의식이 저번에 깔리지 않고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네. 아하. 자,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일 한 번 더 나오실랍니까? 내일 3분 출연하실래요, 미니로? 아니면 오늘 금마무리를 하실랍니까? 금마무리를 할 거는 딱히 더 없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양형의 나쁜 요소로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의 본질 정경유착인 점, 그다음 뇌물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액수가 많다, 마지막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판결에. 내일 3분 더 모시겠습니다. 안녕. 안녕.